9월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죠. 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선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높고 건너야 할 강은 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부터 지금까지 주요 발언들 음성 자료로 정리해보고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해보고요. 또 야당 입장에서 바라본 이재명 정부의 100일 진단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9월 21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의 주요 목소리들 함께 듣겠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6월이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됐죠. 네, 지난 6월 4일 정식 취임식 대신에 국회의사당 안에서 약식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 들어보시죠.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진행된 대통령 취임 선서. 오부요인과 국회의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따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혐오와 대결 대신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다만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3대 특검법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네, 취임 일주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10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들로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입니다.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심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수호와 남북 군사적 긴장의 가늠자가 되어온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1년 만에 중지됐죠. 네, 우리 군은 지난 6월 11일 오후 2시부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심리전 수단이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지난 1963년 그 당시에 처음 실시된 이후에 남북관계 부침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 중지를 지시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지했는데요. 그 배경을 지난 6월 11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은 오후 2시를 기해 접경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모두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완전히 멈추는 중단이 아닌 일시적 의미의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서는 특별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는데 이게 아주 논란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이 광복절을 나흘 앞둔 지난 8월 11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또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해서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 11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엔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통합과 화합이 이유였습니다.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의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범여권에선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야권에선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대상입니다. 경제계에선 배임 횡령 혐의의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삼성그룹 KBS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 실시한 KBS 여론조사였고요. 응답자 63%가 국정 운영에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결정에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지난 8월 14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2달여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63, 잘 못하고 있다 27%였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대책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국민 언론과의 소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외교 통상정책 4, 북한 대응 야당과의 관계, 내각 인사 등은 각각 2%였습니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와 통상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제와 민생 대책, 내각 인사, 야당과의 관계 등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잘된 협상이란 평가가 56, 잘못된 협상이란 평가가 37%로 긍정평가가 20%포인트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한 데 대해선 적절한 결정 48, 부적절한 결정 47%로 팽팽했습니다. 정부가 개편을 한일 정상회담 소식, 일본 그리고 미국 정상과의 연쇄회담의 첫 무대였죠. 이시바 총리와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았어요. 네, 두 정상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미래 지향적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면서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3일 KBS 9시 뉴스로 한일 정상회담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일본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가 한일 관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G7 정상회의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 목소리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韓の安定的な関係の発展は両国の利益となるものであり同時に地域全体の利益にもなるものであります。 소인수 회담부터 확대 회담까지 한일 정상회담은 약 113분간 진행됐고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네, 두 정상은 공개회담 150분 중에 상당 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새 길을 내달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면 올해 만나겠다.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밝히면서 화답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KBS 9시 뉴스로 한미 정상회담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백악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첫 한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북한과의 관계가 화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 대통령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며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올해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정은은 저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북한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난 생각합니다.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현안에 대한 생각 상세히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협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란 수사나 재판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또 검찰 개혁 후속 작업은 정부가 주도해서 법안을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화를 많이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며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 이 대통령은 처리 과정도 몰랐고 이런 방식을 원치도 않았다며 그런 건 협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대해선 정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치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네, 지난 100일 동안의 주요 소리들 들어봤습니다.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지난 100일 남북관계도 평가해 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간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0점 조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종석 그 대북 전문가 이종석 박사 국정원장, 그 다음에 이 남북관계 전문가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장관, 요때만 해도 이제 소위 문재인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그런 남북관계에 중시하는 흐름이 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북한은 이미 남북관계 헤어질 결심을 확실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좀 공세적인 유화 조치를 좀 취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북한의 태도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서두르지는 않겠다. 이런 식으로 좀 0점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실질적인 변화는 사실상 확성기 방송 중단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성기 방송 중단도 했고 이제 중요한 게 대북 방송도 중단했죠. 네, 대북 방송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선에서는 확성기 방송 중단했고 국정원에 이어서 이제 우리 군도 방송을 중단했거든요. 물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뭐 아니라고 뭐 억지를 부렸지만 북한도 호응은 하고 있어요. 예. 북한도 이제 쓰레기 풍선이나 혹은 소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했기 때문에 일단 양측이 이 입장 차는 있지만 긴장 관리,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 북한판 긴장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목할 만한 도발은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눈에는 안 띄지만 조용한 변화는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뭐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북한 쪽으로 삐라 보내고
거기 이제 오물풍선 띄우고 뭐 서로 이제 그러다가 또 서로 방송 또 가열차게 뭐 진행되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돼 있나요? 지금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제 이제 뭐 가을 동절기로 가면 일단 이제 남풍 이제 북쪽으로 바람이 잘 안 부는 시기로 접어들고요. 어허. 봄 여름이 좀 심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민간 단체 쪽에서도 일단 정부에 호응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혔어요. 네. 그래서 뭐 일부 극단적인 뭐 그런 단체들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주요 단체들은 모두 중단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전단 보내고 오물풍선 보내고 없어졌고 방송하는 거 중단됐고 또 뭐 간간히 우려되던 것들이 그 휴전선 인근에서의 이제 상호 군사 훈련 연습 이런 거 9.19 합의를 일단 안 하기로 했었다가 다시 또 재개됐었잖아요. 예. 그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쪽에서 아직 뭐 명확한 지침이라기보다는 그런 9.19 합의 그 기본 정신은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UFS 훈련 때도 야외 기동 훈련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북한도 지금 아주 거친 언사나 담화는 내고 있지만 사실 북한도 긴장 고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했고 최정예 부대 병력들을 지금 파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판 안보 공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 공세적인 활동은 자제하는 거로 보인다. 특히 이제 DMZ 인근에서 뭐 월경하고 뭐 이런 사건들은 원래 DMZ 안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없죠. 200m 간격으로 말뚝만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녹음이 짙어지면은 우발적으로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을 차단하는 방어적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사태로 보여지지 의도적으로 남쪽을 자극하는 행위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거든요.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정적인 안정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긴장은 없고 그러나 대화도 전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방 쓰는데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인 거죠. 그냥 남남이죠. 그렇죠.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남남이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건 이혼을 원하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완전히 물러서는. 그러니까 이 별거 상태나 각방 쓸 때는 뭐 옆방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뭐 말하다가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손대면 이혼하면 그건 성추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을 별개 국가로 통일의 대상으로 같은 민족의 대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입장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헌법 정신,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 우리 국민 정서상 그걸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낼 때 외무성 부장들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담화를 냈다 이걸 공개했거든요. 외무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통전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같은 대남 기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모두 없애고 남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외무성에서 관리했다는 거거든요. 그 외교 관계를 원하는 거죠. 예. 근데 사실상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은 두 개의 국가가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정서나 국민 정서 이런 게 또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국민 정서도 우리 국민들도 많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북한을 뭐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많죠.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불편한 진실이 그냥 있는 거랑 뚜껑 열어서 다른 나라다. 우리 각자 길을 간다.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남북 관계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전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아니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데 합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가지만 그러나 나라 사이는 아니야라고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되는데 북한이 이제 그걸 공식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선언했지만 자기 주민들도 설득을 못하고 있어요.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이걸 설명하거나 훈련 이 교육 선전선동 주민 교육 작업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북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신호를 보내는 이런 것도 사실상 중단돼 있죠. 지금 암묵적으로 뭐 이 대통령 말씀대로 그냥 오보천리로 상황 관리는 한다. 서두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이국가는 받을 수 없다. 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항에 서두르지는 않겠다. 흡수통일 안 한다. 이 입장이죠. 그러니까 공은 이제 북한이 헤어지자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보냈는데 저쪽에서는 이제 기존 입장을 거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알았다. 당이들 말대로 이제 각자 다른 나라로 가자. 그럼 바로 나올 겁니다. 외교관계로. 그러나 지금 입장이 유지되는 한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접점은 요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북한이 완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이 피스메이커 해라.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김정은 좀 만나라. 그러니까 나는 만나자고도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안 만난다. 안 만나겠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만나면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공간은 지금은 없다. 그러면 만일에 북미가 만나면 모종의 합의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돈 안 내거든요. 결국 뭐 불편한 진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그 평화 비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국민적 여론이 갈리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캐도 경서로 사업 때도 우리가 가장 많이 냈고 일본도 냈거든요. 네. 만일에 북미가 만나면 남북관계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도 받아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평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물꼬를 열어라. 입구를 열어라. 그러니까 미국 입구론에 동의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뭐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뭐 이런 게 아니라 3단계론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단하자 일단. 그다음에 축소하자. 그리고 비핵화로 가자. 그런데 중단 단계에서부터 일정한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방법론을 제시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해도 북한 비핵화는 제가 보기에 수십 년 걸립니다. 완전히 하려면.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해체하는데도 뭐 1조 원 내에다가 시간이 몇 년 이상 걸리거든요. 북한 전체를 비핵화하는데요. 그럼 일단은 중단해야 되고 개발을.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에 완전한 비핵화거든요. 이게 현실론이에요. 근데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입구를 여는 동결 단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그건 동의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럼 북한이 원하는 건 그 일단은 이 동결 단계에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노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까지 받아들이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노이 이후에 2019년 2월 이후에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상 지났는데 북핵 문제 더 악화됐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론적 입장을 이제 받아들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는 이제 볼턴 같은 강경파들이 막았지만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막는 게 우선적이다. 왜냐? 더 내버려두면 미국까지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동결론에 지금 한미가 합의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건 이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 물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북한의 입장이 더 강경해질까요? 아니요. 일단은 비핵화 대안은 안 나온다 그러지만 비핵화 목표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대화가 아닌데 나오는 게 되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하는 형식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이제 아마 그런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지금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느냐. 일단 만나서 어쨌든 동결까지만 가면 북한은 나 비핵화 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비핵화가 시작되는 이런 조합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문제는 그 동결에 따른 제재 해제의 그 규모와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이제 밀고 당기게 하겠죠. 근데 북한도 지금 버티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외국 기관의 연구로 만들어진 그 결과가 너무 확실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 상당의 병력과 물자를 러시아에 준 반면에 받은 건 한 9분의 1 정도. 뭐 10분의 1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특히 외환은 거의 한 푼도 안 들어간 것 같다. 그 대가는 러시아 은행에 있고 그냥 러시아 지도부가 외부에서 꺼내 쓰는 형식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스위프트에서 국제금융결제망에서 퇴출됐으니까 이 대량의 벌크캐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도 이렇게 견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부 제재 해제만 해도 숨통이 트이죠. 뭔가
대화 물꼬가 북미 간에 터질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다. 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날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이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정확하게 한반도 평화, 긴장완화 첫 번째,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북미 대화 혹은 남북 대화, 요 순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면은 북한에도 우리가 공세적인 이미 북한도 알 거예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는 다만 본인들도 이제 명분 싸움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제 유엔도 있지만 에이펙도 있거든요. 트럼프, 시진핑 오면 자기들 관세 문제면 얘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김정은 얘기도 할 거거든요. 북한 문제도. 예. 그러면 조금 이 점점 특히 북한 미국 간의 접촉 면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빠르면 올해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북미 이 접촉 그 흐름이 좀 가셔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판단이 되죠. 남북 간의 대화는 그 이후나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이후에 가야죠. 그게 또 바람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뉴스 하나 좀 짚어보면 새로 북한이 무인기를 공개했는데 금성이란 이름의 그 무인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네. 이 샛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판 글로벌호크. 사실은 모양을 흉내낼 수 있지만 내용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20km 고고도에서 지상을 관찰하고 장기간 채공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엔진 기술, 뭐 정찰 탐지 기술이 있을 리가 없어요. 러시아도 없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보여주는 금성은 러우 전쟁 혹은 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 이란 이런 데서 쓰였던 자폭형 무인기거든요. 거기다 드론이 이제 첫 번째 1세대는 일반 드론, 2세대는 첨단 장비 장착, 3세대가 이제 AI거든요. 날려보면 지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격 또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사용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AI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금성 계열은 이 3세대 AI를 지향하는 것 같다. 그게 만일에 제대로 성능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 제대로 성능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인 게요. 이번에 러시아 드론이 대규모 한 24개 정도가 폴란드로 넘어갔는데 나토가 대응을 못했어요. 그냥 그 드론 $10,000짜리 잡으려고 40만 달러짜리 사이드 와인더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러우 전쟁을 봤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드론 대응 체계가 없었던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딜레마죠. 뭐냐면 북한은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이걸 지금 자기들 이 장비 개발이나 여기 교리 전술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하는 게 그냥 부대 단위 드론 훈련, 그다음에 도시 방어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저쪽은 야지에서 이 직접적 전투, 이 소부대 전투에서 획득한 노하우를 적용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 군도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뭘 해야 돼요? 우리 군은 그러면? 일단 러우 전쟁 그다음에 현대 전쟁에서 지금 흐름 동향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 우크라이나하고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군사적으로는. 뭐 이게 뭐 우리 전쟁이 아니냐를 떠나서 따라서 지금 최근의 동향들을 적극적으로 드론 체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드론이 게임 체인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러우 전쟁처럼 초기에 러시아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듯이 우리 방공망이나 취약해져.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방공망은 강한데 드론 체계 이건 가성비거든요.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대응체를 만드는 것 여기 좀 주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지난 100일 동안의 남북관계 종합적으로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39분쯤 지나서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자료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아침 공기 선선한 맛이 꼭 가을의 숨결 같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7.2도로 어제와 비슷한 17도대였고요. 아침 낮절 선선했는데 낮에는 가벼운 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25도 넘어서 27도이기 때문에 반소매 옷도 무방하겠습니다. 강릉은 상대적으로 낮은 24도의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동풍 영향 때문이고요. 전주 28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 높은 구름만 지날 뿐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동풍 영향을 받는 영동 지역으로만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나머지 전국 대부분 지역 오늘과 날씨 비슷하겠습니다.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또 남해 서부 먼바다 제주 해상의 물결이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높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해안 지역 대부분 바람이 당분간 강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17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고요. 낮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서울이 24도 등 23도에서 29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 일요일 수준의 교통량을 보이겠는데요. 오후 4시를 전후로 정체가 최대로 길어지겠고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동서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는 당진에서 서해대교 사이와 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각각 1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그 후로 매송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 남대구 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부겨주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부평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 3km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화도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획. 진짜 민주주의.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평가.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오래 정치를 하셨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이상민 전 의원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구에서 장외 집회에 있어서 지금 거기 가 계시다고요? 예, 아직 도착을 못했고 가는 도중에 그 휴게소에서 전화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이상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로 매긴다면? 뭐 집권 초기니까 좀 너그럽게 말씀드리면 한 61점. 과락은 면했지만 그러나 별로 좋은 평가받기는 어렵다. 네. 겨우 과락을 면한 61점을 주셨는데 왜 그런 평가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집권이 과정이 뭐 별로 매끄럽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외관상 그 국정 뭐 정국이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평가를 하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친형과 통합을 하겠다, 또 협치를 하겠다, 특히 반대파인 야당과 협치에 주안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드러난 모습은 그게 아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국론이 더 확대 재생산 이 분열과 대립을 더 겪고 있고 또 양대 진영이 더 극도로 갈라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습하고 통합하는 노력이 굉장히 미약하다.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통합과 협치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분열과 대립이 강화됐다라고 평가하셨는데 그런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는 그동안에 하고자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혀서 못했던 것들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겠다고 약속한 건. 그런데 그거는 이제 소위 그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이나 이런 등등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좀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구축되게끔 노력을 하고 설득 노력도 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는
그 숙성이 되지 않는, 말하자면 날 것이 상당히 강한 그런 생경한 법안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 노란봉투법도 노조는 강화됐지만 그 상반된 기업 경영자 측은 상당히 위축되고 옥죄고 있다라는 불면 소리가 나고 있고요. 예. 또 덧셈 상법도 소액 주주들은 뭐 권한이 좀 세졌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 그 기업 경영가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숙성되고 그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기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했던 걸 실천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조금 내용도 수정하고 이랬어야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해도 되고 네. 또 실험적으로 범위를 확대해가면서 처음에는 좀 제한적으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을 받고. 알겠습니다. 예. 네. 분야별로 한번 가볼까요? 외교 안보 분야는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본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대외적 이미지가 강했고, 특히 미국 측에서는 중국 쪽에 너무 경도돼 있다 이런 선입견 또는 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그런 어떤 연대 관계 또는 그 유대 관계를 돈독해야 될 필요성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강한 만큼 예. 일본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방위를 해서 그 일본 수상과 회담을 했고 또 미국도 좀 늦었지만은 통례에 비춰보면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만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그 마쳤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네. 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뭐 시끄러운 대북 확성기 또 대남 방송 이런 것 조금씩 더 서로 중단하고 약간의 진척이 있지 않나요? 예, 그런 노력은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너무 완강하게 북한을 몰아버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예. 어쨌든 북한 내 정권 담당자들이 여전히 그 폐쇄적이고 또 굉장히 좀 독재주의적이고 한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전제하에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평화의 물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은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이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네.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러나 그거를 할 때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나 사회의 반대 그 보수 진영 쪽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예.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서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성과가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상당히 좀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우리의 나라 경제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또 성장 엔진도 꺼져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국외적으로는 관세 폭탄 등 뭐 또 미중 패권 경쟁에 의해서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통상 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주가 지수만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이례적이고 이상 증세라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다가 이게 또 급추락을 해서 지금 투자한 많은 분들의 손실을 끼칠까 그런 걱정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연착륙하도록 잘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거품이 끼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를 경제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조정, 그렇죠.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지난번 그 쿠폰을 살포했듯이 현금을 살포하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등등의 영향을 입어서 예. 사실 물가 인상의 요인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대 난제가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인데 지금 뭐 미국이 워낙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들을 계속 우리한테 뭐 밀어붙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부로서도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사실은 어쩌면 이건 뭐 골목길에 깡패들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국제 통상 규범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겨서 할래만 하고 말란 말라 뭐 이런 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제약된 조건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정직하고 또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잘 되고 있다는 것만 심어줬거든요. 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도 잘 됐다. 또 성공리에 됐다. 뭐 이런 기대만 부풀어졌는데 요즘에 드러나는 걸 보면 사실은 합의된 건 뭐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 측의 그 무리한 요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네. 우리로서는 받아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 좀 수용하고 수긍이 될 수 있게끔 예. 사실은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정부 측은 좀 정직하지가 못했고 좀 투명하고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당이 뭐 이런 대목에서 정부 측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야당도 이럴 때는 미국을 좀 강하게 질타하면서 정부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국민의힘이 미국 측을 강하게 비판하고 저 원리 원칙이나 대의 명분에 맞지 않고 특히 한미 간은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인데 그런 국제 도의에도 어긋나는 행태를 할 때는 국민의힘이 세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는 그걸 활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이래대로. 예. 예. 근데 그런 지금 점에서는 좀 사실 역할 분담도 하고 서로 양해하고 해야 되는데 네. 아직 뭐 여야 간에 지금 국내적으로도 파열음을 깃고 있고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 분담을 하는 공유 차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한테도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무튼 저도 당내에서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튼 여야 간의 가장 큰 충돌의 지점은 검찰 개혁을 포함한 이 정부 조직 개편 부분하고 사법부 개혁 이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소위 저 정부 집권 측에서 하고 있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네.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결국은 그 칼날은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누고 있다라고 하니까 누구나 자신들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면 저항과 반감이 솟구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그 이재명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이 잘못된 과오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시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지우는 건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덮어씌우기 소뚜껑으로 자라잡기식으로 국민의힘 모두를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거의 야당을 말살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그 반발이나 반감이 극도로 심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단순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격앙된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을 척결한다 이런 그런 정치적 구호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앞을 보면서 수습하고 그 국민적 에너지를 특히 반대파를 끌어들여서 통합시키고 그런 통합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더 힘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저는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소위 적폐청산으로 시간 다 보내고 다 별다른 성과도 없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5년 임기가 그런데 지금 이 진행되는 건 정부가 한다기보다는 특검이 하는 것이고 특검이 이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 집단 입당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불법적인 계엄을 국회가 해제시켜야 되는데 그 해제를 못하게끔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갖고 수사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를 부추기고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내란 척결 정청래 대표도 그 야당하고는 악수도 안 한다. 내란 척결해야 되고 정당에서 안 해야 된다. 계속 몰아버리니까 오히려 부채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나 정부 또 대통령도 기자회견 등등을 통해서 자꾸만 프레임을 내란 척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걸 정치 공세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가져와라. 이 목소리시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느라고 오늘 이제 장외 집회도 하시는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원내 소수 의석에 불과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 맡고 계신 이상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